박물관 전사. 세 번째, 르네상스기와 바로크기의 캐비닛에서 두 번째로 다루게 될 르네상스기의 캐비닛입니다.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피렌체에 세워진 메디치 리카드리 궁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이 궁전을 유럽에서 최초의 박물관이라 부르는 견해도 있습니다. 코지모 데 메디치가 1440년대에 세운 이 궁전에는 많은 장식이 있었고 풍부한 재화가 쌓여 있었으며 당시 상인의 주거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코지모부터 피에로 나아가 로렌초로 이어지는 컬렉션은 재화 축적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부유한 상인인 메디치가 세력을 과시하는 정치적 역할을 띠고 있었습니다. 왕후가 아닌 메디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위신을 높이는 것이 특히 필요했습니다. 피에로는 수장고에 틀어박혀 혼자 컬렉션을 즐겼다고 합니다. 르네상스기에는 고전 고대의 서적이 유럽 세계에서 아랍어를 번역하지 않고도 읽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다시 읽히게 되고 플리니우스가 재발견되었습니다. 고전 고대의 지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사본뿐 아니라 고전 고대 물건도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오래된 조형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자 불운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져 파괴하거나 다시 묻거나 했습니다. 예를 들어 14세기 중엽에 시에나에서 비너스 석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대하는 인접 피렌체에 불행이 찾아오도록 시의 경계인 피렌체 쪽에 이 석상을 묻었습니다. 15세기인 콰트로 첸토로가 되면 고대 물건은 현 시점보다도 뛰어난 시대의 물건으로 여겨져 귀중하게 다루어졌고 경쟁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15세기 말 피렌체는 고전 고대를 발굴하려는 이탈리아의 지적 활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오랜 돌이나 대리석을 건축 자재로서 재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피렌체에서 교육을 받은 로마 교황 비오 2세는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15세기 말까지 고전 고대 유물의 수집은 개별 학자나 예술가의 취미가 아니라 군주나 부유한 상인의 활동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하여 교회에 막대한 기증을 하는 대신 컬렉션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유물을 많이 수집하는 것이 현 시점, 현세에 있어서 권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메디치 궁전의 컬렉션은 중세 왕후의 보물 수집에 고전 고대의 물건 수집을 더한 존재였습니다. 코지모의 컬렉션은 그 자신의 감정가로서의 명성을 등에업고 그의 권위를 매우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상인이면서 은행가인 메디치는 상거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물건을 수집하였고 또한 그는 다수의 미술품을 예술가에게 만들도록 해서 컬렉션에 추가했습니다. 15세기 말에는 학자들에게 이 컬렉션의 견학을 허용했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8세의 침입으로 인해 1494년에 메디치는 피렌체에서 배제되었고 메디치 궁전의 컬렉션도 단절됩니다. 메디치는 훗날 군주로 복귀해서 피렌체 공 나아가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습니다. 코지모 데 메디치 1세는 물리 자연사 애호가였는데 1570년대에 규모가 큰 캐비닛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공예 분야에 더해서 수학, 물리기구와 동물, 조개패, 화석, 광물의 자연사 표본을 수집하였는데 북미 대륙에서 수집한 진귀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메디치
가문 속에서 학자, 예술가, 장인은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1657년에는 실험 아카데미인 아카데미아 델 치멘토를 설립했습니다. 갈릴레이의 제자인 비비아니 등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학, 예술, 문화의 보호는 원래 은행가이고 군주로 성장한 메디치 가문이 위신을 높이려 권력 기반을 강고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1775년에 개관한 물리 자연지 캐비닛은 메디치 시대부터의 물리기구 컬렉션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곳은 19세기 전반에는 피렌체에서 자연과학 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캐비닛의 오랜 물리기구는 피렌체 과학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갈릴레오의 유품 컬렉션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16세기 후반의 이탈리아에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캐비닛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드로반디, 깔졸라리, 멜카티, 임페라토 등의 캐비닛이 있는데 특히 알드로반디는 유명합니다. 중세의 보물창고와 비교해서 르네상스기의 캐비닛의 특징으로서는 세속성, 자연사 박물학에의 관심과 고전 고대에 동경이라는 역사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중세와 달리 르네상스의 관심은 현세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보물창고와 비교하면 르네상스의 캐비닛은 종교 시설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속적인 것이었고 미술품도 그곳에서는 신의 영광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라든지 의미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지리상의 발견, 대항해 시대에 유입한 물건과 정보는 그때까지 의식했던 우주의 범위를 눈부시게 확장시킨과 동시에 새롭게 알려진 세계의 문화와 문명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캐비닛에 동생물, 광물, 인공물이 수집되었습니다. 알드로반디는 법학, 의학, 철학, 수학을 배웠는데 자연사 박물학을 전공해서 보로니아 대학 교수가 되었고 이 대학에 식물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방대한 양의 광물, 민족학, 동물, 식물 표본과 이와 관련한 도서, 그림, 사본을 수집했습니다. 1688년에는 그의 컬렉션 전부에 라벨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대분류 목록을 동물지, 금속지 등의 제목으로 간행했습니다. 그의 저작은 동물을 실제로 관찰한 기술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고전 고대의 지식이 존중받았기 때문에 자연사에 대해서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테오프라스토스나 플리니우스를 참조했습니다. 알드로반디에게 있어서 자연사 수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설을 보강하는 것이었고 그는 자신을 제2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여겼습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기술한 목록을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집 심판으로서 출판하려 했습니다. 알드로반디의 컬렉션은 훗날 코스피의 캐비닛과 합류하게 됩니다. 보로니아 대학에는 알드로반디가 출판한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깔졸라리와 임페라토는 각각 베로나와 나폴리에서 유명한 약종상이 되었고 멜카티는 로마 교황청의 의사로서 바티칸 궁전 식물원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상 동식물 외에 자연계의 사물에 대한 실질적 관심을 가지고 소양면에서도 알드로반디만큼 고전에 정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가르침에 구속되는 정도는 적었습니다. 그들은 고전 고대의 가르침을 존중했지만 가르침과 현실 속 사물과의 괴리를 느끼면서 고전 문헌에 의존하지 않았고 눈앞의 사물을 스스로 관찰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임페라토와 그의 아들 프란체스코는 1603년에 로마에서 귀족 체시의 멤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 체계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아카데미아 데이 린체이는 자연 탐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르네상스기 최고의 학회입니다. 깔줄라리의 컬렉션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모스카르도에게 이어졌습니다. 동물을 해부해서 관찰하는 풍습도 쇠퇴했었는데 다시 부활했습니다. 동물 표본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해부의 효용을 인정하였지만 그 후 테오프라스토스 이래에 시체 해부보다 살아있는 동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관찰해서 인간과 동물과의 친화성에서 동물을 분류하는 것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라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표본 대부분이 오랜 운반기간 동안에 상처를 입거나 단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원래의 동식물을 복원하여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해부 전통이 쇠퇴했기 때문에 당시 학자들은 죽은 단편을 보고서 살아있었던 원래 동물을 이해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운반해온 동물의 단편은 그러한 만큼 전설이나 우화에 등장하는 괴물이나 상상 속의 동물이 실존하는 증거로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드로반디 자신은 동물 해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물지에는 용이 실제 동물로서 그림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임페라토의 캐비닛에도 오래전의 가르침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왼쪽 위에 자신의 가슴을 입으로 쫓고 있는 펠리컨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펠리컨의 의미는 죽은 새끼에게 자신의 피를 먹여 살려낸다는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리상의 발견과 더불어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문물이 유입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프리니우스의 설과 수집된 문물과의 불일치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어시장에 가본다거나 약국, 정원사, 어부, 사냥꾼 등 민중이 지닌 자연의 실제 지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중 자신은 스스로 읽고 쓰기가 자유롭지 않으면 자연사를 쓸 수 없었으며 학자는 고전 고대의 권위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사 연구의 성립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전을 검과 옥조로 삼았던 자연사에 서서히 실제 지식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립된 자연사 연구는 다음 세대 이후의 과학혁명과 베이컨주의, 중상주의 시대에 있어서 시민의 자연사 수집 취미의 유행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캐비닛의 주인인 학자는 자신의 지식을 보급하려 하였고 캐비닛을 자신의 제자나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또는 그림을 넣은 목록을 편집 출판했습니다. 특히 알드로반디는 이 작업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의 캐비닛은 도시 귀족이나 거점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록 장부를 보면 방문객의 57.4%가 학자였습니다. 여기에는 외국 학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록 출판 전시나 설명에는 캐비닛의 후원자 획득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캐비닛은 점차 물건을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전시하는 것도 중요시하게 되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의 캐비닛은 이처럼 근대적 박물관 특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캐비닛은 본질적으로 사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영속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알드로반디 등이 사망하면 소멸할 운명에 있었습니다. 산업과 무역의 발달에 힘입어 자연사의 지식이 요구되고 의술을 위해서도 약초원과 약물학이 필요했습니다. 피사 대학에서 약초학 강좌가 1543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술된 약초원이 유럽에서 식물원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후 1543년에 파도바 대학, 1568년에 보로냐, 1638년에 메시나, 1550년 피렌체, 1563년에 로마 대학의 식물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사 연구가 성립되고 과학 관계의 도서관이 발달하였으며 16세기와 17세기에는 피사, 파도바, 보로냐를 필두로 하는 대학의 자연사 박물관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15세기 메디치 궁전을 비롯해서 군주나 귀족이 만든 캐비닛과 16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개인이 만든 캐비닛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전자에서는 캐비닛의 주인을 자연계와 인간계로 이루어진 우주에 군림하는 상징으로서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들 캐비닛에는 자연계와 인간계 양쪽에서 유물이 수집되었는데 결국 군주가 인간계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자연계로부터의 컬렉션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분야별 전문화 경향도 이들 캐비닛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후자는 자연물 중심이라는 전문화 경향이 있었고 이런 의미에서 현대 박물관에 가까웠습니다. 군주나 귀족이 만든 캐비닛에서는 유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비해 개인의 캐비닛에서는 그 유물의 효용, 예를 들어 약효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군주나 귀족처럼 정치적 위신이 아니라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캐비닛은 유럽의 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멀리서 견학하러 오는 학자도 많았습니다. 견학자들을 유인하는 데에는 다른 나라의 진귀한 동식물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고 믿어왔던 유물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6세기 후반에는 미국 대륙으로부터의 유물 유입이 늘어났고 자연사 컬렉션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명성과 위신에 결부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온 진귀한 유물뿐 아니라 지역 내의 전형적인 유물을 수집하는 데에도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의 유물 중시라는 의미에서도 알드로반디 등의 캐비닛은 근대적인 자연사 박물관과 유사했습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이탈리아의 개인에 의해 조성된 캐비닛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밀라노의 세타라 부자, 보로냐의 코스피, 베로나의 모스카르두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코스피의 캐비닛입니다. 이들 캐비닛에서는 알드로반디의 경우보다도 인공물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로도비코 세타라는 스스로 과학기계 기구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의 캐비닛에는 시계, 수학기구, 천문 측정기구 등 다양한 기계가 수집되어 있었고 커다란 자연사 컬렉션이기도 했습니다. 물리와 기계 애호가였던 코스피가 1570년 무렵에 만들어 보로냐시에 기부한 코스피 박물관에는 미술품은 적고 자연물과 인공기구가 수집되어 있었습니다. 세타라, 코스피, 모스카르두는 컬렉션 목록 출판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캐비닛은 유럽에서 유명해졌고 많은 학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세타라는 아카데미아 델 치멘토 회원들과 교류가 있었고 런던의 왕립협회와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란시스 베이컨과 마찬가지로 기술은 과학 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에 개인의 캐비닛은 군주나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캐비닛은 알드로반디 등의 캐비닛에 비해 근대 박물관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올미는 이들 캐비닛을 당시의 학문 연구의 거점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유명한 캐비닛에는 군주나 귀인이 방문하기 때문에 캐비닛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출세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그들이 캐비닛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사회 계급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컬렉션에서는 자연물과 인공물이 혼합되어 있었고 진귀한 유물이나 경이로움을 유발하는 유물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점에서 15세기의 자연사 중심의 캐비닛과 비교하여 퇴보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캐비닛은 오히려 앞으로 다루게 될 경이로운 방에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에서는 코펜하겐의 의학 교수인 웜이 1620년에 만든 자연물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는 알드로반디와 마찬가지로 컬렉션을 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웜은 컬렉션의 카탈로그에서도 유명합니다. 이것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역사라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덴마크 왕 프레데리크 3세와 친했으며 웜 컬렉션은 훗날 코펜하겐의 왕이 캐비닛에 합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이로운 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